믿고 하나님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무엇이든지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섰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전하니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사탄의 세력이 일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으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1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할 때는 꼭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생뚱같은 질문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시면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그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네.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거를 다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 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하시는 일만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그 외에는 다 하셨어요. 그대로. 그럼 이스라엘 땅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 있고 예수님을 연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땅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는데 왜 실제로 재림하실 그 땅과 그 백성과 그 곳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학교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학교 모습. 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체 신학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은 읽는 순간에 아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적용해 버려요. 이렇게 적용해 버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영적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체 신학이거든요. 이거를 신학교에서 쭉 가르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대체 신학의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전부 우리한테다가 적용시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운 그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이 대체신학을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과 그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네들을 벌르다가 그 백성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대체신학에서 배웠거든요. 또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대로 한번 따져보겠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너무 죄가 관련해서 멸망시키려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최종적으로 타협이 뭐냐면, 의인 10사람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워낙에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 징계로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너무 거역하고 모의고동 백성으로 거역하니까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때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냐면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의를 향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네가 만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하나님의 심정은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 수 있죠. 그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는 의인 10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다가 그 백성을 전 세계로 흩었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하는 논리가 맞을까? 그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때 120문도들이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이뤘어요.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한 3만 명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3만 명에 달하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었는데, 의인 10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3만 명을 무시해버리고 그 백성을 흩트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서기 70년에 나라가 멸망됐고 모두 디아스포라를 흩어졌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섭리적인 흩으심이에요. 벌로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흩으심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성금요일 기도 집회를 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만 너희들에게 준수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가 택했던 백성과 내가 세웠던 나라까지도 너희들에게 다 줬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을 흩트지 않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아마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종교로, 유대인의 종교로 고착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져서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과 당신이 세운 나라까지도 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 희생시켜서,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을 바로 세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흩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은 모을 때가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모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없어졌던 지도상에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셨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됐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고토로 모아드리고 있어요. 지금 600명이 넘게, 지금 600만이 넘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을 때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으기 위해서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 백성을 모을 때가 됐는가? 이거는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18세기 때부터 이제 모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유대인들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국민으로서 만족하고 살고 있고, 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유럽인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들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당신의 백성들은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1799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요. 물론 그 발언을 한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생략을 하고, 그런데 그 20년 후에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가 똑같은 말을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 역시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서 한 발언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똑같은 발언을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방 정치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땅에다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 장본인의 입으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선을 한 게 언제냐면은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 그 시오니스트 총회의 회장을 맡았던 데오도르 헬치라는 사람이 최초로 유대인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50년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유대인 국가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으로 직접 팔레스타인 땅에다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은 그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의 백성이 이제는 자기 입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런데 그 데오도르 헤르츠는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로부터 유대인들이 너무나 박해를 받으니까 이 세상에는 유대인들이 설 땅이 없다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반기독교적으로 반유대적으로 나니까 유대인들끼리만이라도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하다 해서 그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1894년에 프랑스에서 드레피시라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드레피시 사건이 뭐냐면 드레피시라고 하는 프랑스 정보 참모부의 육군 대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간첩죄로 재판에 회부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적대국 관계였는데 프랑스의 군사 정보를 독일 군부에다가 넘겨주는 스파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드레피시 대위다 하고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드레피시 대위는 그런 간첩 행위가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왜 그가 간첩죄로 체포됐냐면 그 정보참모부에 근무하고 있는 그 비밀을 다루고 있는 장교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정보를 넘겨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이 드레피시 대위만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를 넘겼다면 이 사람만이 조국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드레피시 대위를 간첩으로 딱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재판에다 회부한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유럽 전 지역에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적인 모든 신문기자들은 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 드레피시라고 하는 그때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한 그 잡지사의 기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데오도르 헤르츠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의식조차 없었어요. 자기는 그냥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기자로서 잘 먹고 살 거. 그 집안은 은행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유럽인으로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오도르 헤르츠의 별명이 뭐냐면 사롱 유대인이었어요. 사롱 유대인. 사롱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고급 술집을 사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롱만 출입하는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호화롭게 사는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데오도르 헤르츠는 이스라엘 땅에다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드레피시 사건이 나니까 기사 취재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간 거예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드레피시 사건을 취재를 했어요. 근데 검사가 신문을 하는데 드레피시라는 이 대위가 정보를 넘겨줬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혐의가 전혀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궁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름을 보니까 유대인 이름인데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역시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또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 하냐면 너 유대인이니까 틀림없이 너 간첩 틀림없어. 이렇게 하고 무기징역 판결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간첩 혐의는 전혀 없는데 유대인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간첩이라고 무기징역을 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본 데오도르 헤르츠가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간첩 혐의도 전혀 없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무기징역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이 설 땅이 어디냐? 이게 다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오도르 헤르츠가 그 사건을 보면서 바로 돌아와가지고 신문기자가 보고 다 포기하고서는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2년 동안을 방에 들어앉아서 고민하면서 책을 쓰였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주이시 스테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아, 유대인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유대인의 국가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그 책을 다 보냈어요.
1896년에 그 책을 발간해가지고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책을 다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전부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국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대표자들이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모여가지고 제1차 시오니스트 총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네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우자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유대인 입으로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말이 그때부터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 이 발표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유대인을 박해하는 기독교 국가, 유럽 국가들로부터 자기들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정서 속에는 반기독교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시오니스트들은 반기독교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주의자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또 하나는 종교적인 시오니즘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찬송가에도 보면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말씀과 시온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적인 시온주의하고 정치적인 시온주의는 틀립니다. 정치적인 시온주의는 명백하게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시온주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대인의 입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과 맞는 이 발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마음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선 나라를 세우려면은 건국 3대 요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국민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나라를 인정해주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과 국토와 주권, 이 3대 요소가 건국의 핵심적인 3요소예요. 근데 이 3요소가, 나라를 세우는 이 3요소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우선 팔레스타인 땅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3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숫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국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영국이 관할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도 아니야. 그런가 하면은 어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주권도 없어요. 이 건국의 3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는가? 먼저 국민 만들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민 만들기 작업. 국민 만들기 작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팔레스타인 땅에 수십만의 세계 각국에 살고 있던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온 것이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언제 들어오냐면요, 1917년. 그때부터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부터 몰려 들어오냐면 1917년에는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벨푸어 선언을 해요. 벨푸어 선언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우리 영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겠다 하는 그런 선언이 바로 벨푸어 선언이에요. 그 선언을 본 전 세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죠. 그래가지고 돈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보따리 싸들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언이 어떻게 해서 영국 정부가 했느냐? 그것을 한 것은 바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영국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년이면 간단하게 이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영국은 인도라고 하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인도라는 식민지로 가려면은 그 중간에 오스만 제국이 통제하는 그 통로를 거쳐야 됐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영국 군인들이 그 통로를 늘 확보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 통로를 지키던 군인들이 전부 전쟁에 동원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야. 그럼 식민지 이게 통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영국의 경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당시에 에집트에 주둔하고 있던 그 이 영국 외교관 맥마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마운 변무관이 당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영주인 후세인한테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냐면 당신네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을 잘 견제를 해주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다 아랍인의 국가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러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립을 우리가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맥마운 서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 영화를 보면은 막 터벌을 쓰고 낙타 타고 그냥 막 총 쏘는 그런 기록 영화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그 약속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15년에 영국이 이제 아랍 측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식민지 통로를 확보를 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하는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1917년으로 또 접어들었는데도 전쟁은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국은 군자금이며 전쟁무기며 이게 막 다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군자금도 필요하고 이제 전쟁무기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국이 뭘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이츠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과학자예요. 이 바이츠만이 그때 뭘 개발했냐면 여러분 아세톤이라는 거 알죠? 아세톤이 뭡니까? 여자들 매니큐어 지우는 용제죠. 그 아세톤을 가지고 폭탄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과학자의 이 도움을 받아서 폭탄 제조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군자금이 다 떨어져가니까 당시에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금융시장으로부터 군자금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17년에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그 당시에 시오니스트 총회장인 로스차일드한테 편지를 보내요. 당신네 유대인들이 이러이런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자꾸 돕겠다. 그런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공개된 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이에요. 그 편지가.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의해서 벨푸어 선언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일 유력한 영국이 이스라엘 건국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알고 모여들도록 다 역사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1915년에 이미 영국 정부가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에다 그 아랍인 국가를 세워주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에 응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이츠만은 물론 뭐 폭탄 제조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금융가들은 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예 유대인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 군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전쟁에 직접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을 끝냈어요. 근데 17년에 그러한 벨푸어 선언이 일어나니까 그 벨푸어 선언을 본 모든 유대인들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보따리 싸들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다 사가지고 막 영농토로 개간하고 막 이게 산업시설을 있고 막 했어요. 그때 당시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30만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자, 이 30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지고 막 개간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팔레스타인 땅이 완전히 유대인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랍인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네들이 주변 아랍 국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영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유대인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1920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영국 정부가 통제를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미 30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 30만 유대인들이 수백만 아랍인들에게 갇히는 꼴이 된 거예요. 이때 그 30만 유대인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하가나라가는 비밀 군대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하가나라가는 이스라엘의 비밀 지하 군대 조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면서 가다 보니까 세월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나라를 세울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그네들이 그냥 생존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녀석들은 나라를 세우려고 도와줬더니 중간에 계속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할 만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600만이 홀로코스트라는 즉 게스챔버에 들어가서 학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600만 유대인이면 유럽에서 900만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3분의 2가 희생되는 어마어마한 학살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한 나라가 심지어는 교회까지 유대인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나라나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조용해져요. 묵시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담한 현실을 똑똑히 직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비밀 지하 조직을 하고 있는 하가나 군대 장교들. 보니까 전 세계가 자기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죽어가는데도 누가 한 사람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어느 한 나라도.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반드시 나라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우리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하가나의 장교들이 정신이 나가지고 비밀 조직을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모사드 알리아 베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 모사드 알리아 베스가 뭐냐면 모사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알리아라고 하는 말은 이민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민로 또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스는 알파벳 B를 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민로 비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 돌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로 가기로 동의하는 사람은 비밀리에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비밀리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집어넣는 그 일을 모사드 알리아 베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팔레스타인 땅에는 65만 유대인들이 이제 불어나요. 그러니까 65만 정도 들어오니까 이제는 국민 사이즈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에 자극을 받은 이 하가나 장교들이 조직을 해서 만든 그 모사드 알리아 베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계속 이스라엘 땅에 들여보내면서 국민 만들기 작업을 이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났는데 그때는 유엔이라는 것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의 정착촌을 만들어주고 유대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사드 알리아 베스라는 기관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그걸 해산하지 않아요. 뭘 하느냐? 그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건국을 하게 되면 주변 아랍 국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사드 알리아 베스라는 기관을 통해서 전쟁 무기를 몰래 반입해가지고 65만 유대인들에게 전부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유엔에 가서 교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하도록 교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결의하는 그런 결의가 일어납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찬조 발언을 해요. 무슨 발언을 하면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자격이 있다. 그런 찬조 발언을 해요. 근데 아랍 쪽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팔레스타인은 우리 아랍인들이 살던 땅인데 여기다 왜 유대인 국가를 세우냐? 한다. 반대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는데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는데 기권표 속에는 영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국은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고 건국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나라죠. 근데 찬성하는 게 아니라 기권표를 던져요. 그 뭐예요? 배신하는 거죠. 이스라엘.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였던 영국은 서서히 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부상을 하기 시작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겠다 했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미국은 일어나고 영국은 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영국이 결의를 할 때, 유엔에서 결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둘을 쪼개가지고 아랍인의 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데 54% 땅에는 유대인의 국가, 46%의 땅에는 아랍인의 국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결의합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 나눈 이 지도를 보면은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웨스트뱅크, 옛날 유다 지파들이 살던 그 이 알짜배기 땅은 전부 팔레스타인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쓸모없는 땅, 저쪽에 브엘세바 이쪽 남쪽에 있는 이 사막지대 같은 그런 데다 줬어요. 조각조각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그냥 없애뜨렸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아랍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걸 왜 쪼개서 주느냐? 여기 원래 우리 아랍인의 땅인데 이걸 왜 쪼개냐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유엔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선언을 해요. 건국선언을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니까 반대하던 주변 아랍 5개국이 연합해가지고 건국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게 바로 제1차 중동전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유엔에서 나눠준 54% 46%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전쟁이 났으니까 점령하는 쪽이 그냥 다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자 여러분 딱 준비하고 있는 65만하고 홧김에 쳐들어온 100만하고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65만이 당연히 이기겠죠. 아랍 측이 쳐들어올 때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 아랍인들 100만 명을 너희들이 잠깐 밖에 피난 나가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 다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그 100만 이 피난 나갔던 그 아랍인들 그걸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근데 준비하고 있던 65만은 오만이 대박을 쳐가지고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지중해에다 쓸어넣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그네들이 오히려 밀려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70%의 땅을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가만 놔두면 이거 다 회복이 되게 생기니까 유엔이 중재해가지고 1차 중동전쟁을 스톱시켰어요. 그때 이미 70%의 땅을 이스라엘이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건국한 이후에 경제발전 막 해나가고 있었고 아랍인들은 잠깐 피난 나갔던 사람들 영원한 이제 피난민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소위 팔레스타인 난민인데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잘 살던 땅에서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그냥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엔이 이걸 해결해 준다. 유엔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무자비하게 깨면 유엔이 문제 해결해 줄 거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게리라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리라 조직이 바로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영도하는 피에로라는 조직이에요. 게리라 조직.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테러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때부터 테러가. 그래가지고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계속 건국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랍 국가들이 가만 보니까 이 가만 놔두면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해지는데 도저히 없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경제의 그 당시에 가장 그 젖줄이 어디냐면은 스웨즈나예요. 스웨즈나를 통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만을 거쳐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서방 제국들이 원유를 공급해가는 그 원공 루트거든요. 거기 물동량이 제일 많은 데인데 이스라엘의 경제도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집트가 그 스웨즈나를 아주 국유화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금지를 시켜버리고 거기를 아주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국유화 시키니까 그 스웨즈나의 주권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남의 나라 재산을 그냥 막 강탈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군이 연합해가지고 에집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도 함께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말해서 제2차 중동전쟁 시나이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나이 반도를 다 석권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놔두면은 이게 에집트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에집트가 결국 유엔을 통해서 역시 휴전을 갖다 중재를 합니다. 해가지고 제2차 중동전쟁이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2차 중동전쟁도 이제 끝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랍 세계를 총지휘하는 리더가 누구냐면 에집트의 나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가만 놔두니까 이건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해지고 자기들은 이건 문제 해결 안 되고 이래가지고 1956년에 수에즈 전쟁이 났는데 1958년에 에집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통일아랍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통일아랍공화국. 시리아하고 에집트하고 합쳐서 통일아랍공화국이라는 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북쪽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집트하고 서로 한 나라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쪽에서 공격하고 남쪽에서 공격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아예 가운데다 놓고 그냥 완전히 이제 이게 몰살시키자 이런 작전을 쓰는 거죠. 자, 그런 발표가 딱 나오니까 당시 이스라엘 수상이 강요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앞으로 아랍 측의 군사 동향을 철저하게 감시해라 하는 지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북쪽 시리아에 또 남쪽 에집트에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라크에 스파이들을 보내요. 그래 군사 동향을 살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성공적으로 하냐면요. 북쪽 시리아에는 엘리 코헨이라는 유명한 이 스파이 세계사에서 아주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시리아에 이제 파견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성공하냐면 그 시리아의 그 집권당인 바즈당의 국방위원으로 비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리아 국가의 차기 국방 차관 후보자 명단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권당의 국방위원이고 차기 국방차관 후보자쯤 되니까 군부대 시설은 자유롭게 시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육군참모총장 부관인 이 조카인 그 엘딘이라는 중위가 있었어요. 이 젊은 이 장교를 자기 부관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전방부대를 다 시찰하는 거예요. 전방부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북쪽 고란군 그쪽 지대. 거기를 다 시찰해요. 시찰하면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와 참호시설과 이런 거를 전부 다 점검해요. 어떤 성능의 무기가 있나 이걸 다 파악해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무전기로다가 이스라엘에다 그걸 다 보고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를 제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언제냐면 1965년 이제 67년 이제 그 당시거든요. 그 당시에 이 무전기라는 게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스스던던던 쯔쯔던던던 하는 그런 무전기 있잖아요. 그런 걸 쓸 때예요. 그런 걸 쓸 때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무전기를 개발했어요. 미리 다 조립을 해가지고 한번 쫙 끄면 전파가 팍 날아가서 해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송신을 굉장히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송신기를 개발해가지고 이 엘리 코헨한테 이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 코헨은 낮에는 가서 다 정찰 활동하고 밤에는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송신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의 방첩기관은 괴전파를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괴전파가 분명히 날아다니는데 이 잡히지 않는 거야. 너무 빨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괴전파를 잡는 방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전파가 막 날아가면은 그것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전파가 날아가는 시간이 적어도 30분 이상 지연돼야 이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팍 떴다가 없어지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 시리아 방첩기관이 괴전파가 날아다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를. 전혀 잡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 시리아 방첩기관이 소련으로부터 최신 방탐장비를 도입하게 돼요. 근데 이 최신 방탐장비는 아무리 빠른 전파도 다 잡히는 거야. 근데 그 전파를 이제 가지고 이제 보니까 괴전파가 날아가는 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잡히는데 이 전파가 어디를 가냐면 엘리 코헨의 집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엘리 코헨은 성공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 국방차관 명단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사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서 다 준비를 거치면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명 인사들도 다 친구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시리아 대통령하고 친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리아 대통령이 무관을 있을 때 친구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시리아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시리아에서. 유명인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전파가 그 엘리 코헨의 집으로 이제 자꾸 가는 거죠. 결국은 현장에서 엘리 코헨이 무전기 조작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간첩으로 이제 체포되죠. 체포되니까 이 시리아 방첩기관이 그 송신기를 뺏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라고 치냐면 너희들이 간첩을 얼마든지 보내라. 우리가 다 잡아주마. 이런 전문을 이스라엘에다 날린 거예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딱 전파를 보니까 엘리 코헨이 잡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정부는 시리아하고 이제 엘리 코헨 석방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리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트랙터 2000대, 또 추럭 2000대, 그리고 의약품 3만 톤,
나중에는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외화 28만 불을 다 주겠다 그래요. 줄 테니까 엘리 코헨을 석방시켜라. 안 듣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너희가 우리나라에 보낸 스파이 10명을 우리가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낼 테니까 엘리 코헨을 보내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1965년 엘리 코헨은 교수도에서 이제 처형을 하죠. 그동안에 엘리 코헨이 이스라엘에 보낸 그 자료에 의하면 북쪽 시리아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거기 자료 내에 보면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젖줄이 요단강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물을 공급하는 게 이제 요단강으로부터 공급해요. 요단강을 말려버리면 이스라엘은 물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 그 요단강이 저 이스라엘 북쪽 고란공원 너머에 있는 그 이 원류에서 흘러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를 불살 작업해가지고 요단강을 요르단에 있는 자부르크 강으로 연결시켜서 뽑아서 아예 요단강을 말려버리자 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그런 내용을 전부 수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6.1 전쟁할 때 고란공원을 다 탈환시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요단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엘리 코헨이 효과적으로 그런 그 스파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있는 이라크는 전쟁이 나면은 전투기가 뜬단 말이에요. 이제. 전투기가 떠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제압하는데, 이 이라크가 사용하는 전투기가 소련제 미그 21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서방제 무기만 사용했죠. 아랍 측은 소련제 무기만 해요. 그때는 공산주의와 자부주의가 딱 갈라져 있어가지고 아랍 측은 공산권이가 붙어 있었고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서방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방제 무기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미 팬텀 15기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하고 이런 걸 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아랍 측은 소위 그 미그 21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미그 21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미그 21의 약점을 찾아내서 거기를 공격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미그 21이 실물이 있어야지 그 뭐 약점을 분석하고 찾아낼 수 있는데 실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라크에 이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미그 21 조종사를 포섭해가지고 미그 21을 타고 기순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그 21을 조종할 수 있는 그 이라크의 그 파이로트가 9명 있었는데 8명은 무슬림이에요, 전부. 근데 1명만 기독교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8명으로부터 늘 왕따를 당하는 거야. 종교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 그런 거를 딱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자원은 이제 여자 공자원이었어요. 접근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해외여행을 같이 갑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딱 데려들어가요. 들어가지고 당신의 이런 고통상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당신이 미국인을 몰고 오면 당신의 가족과 다 편안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와라. 그때 이 파이로트가 요구 조건이 뭐냐면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내 와이프와 2 아들만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데려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비행기 몰고 올 수 있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미그 21을 조종하는 파이로트는 국가 2급 비밀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국가가 철저히 관리를 해요. 모든 것을 다 관리해요. 그런데 그런 가족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그런 약속을 받은 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는 그들을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안전하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데려왔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이 VIP 가족들은
그 VIP 가족을 관리하는 특별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을 딱 분석해 보니까 그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어. 그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생겼을 때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어떤 병원이나 영국의 어떤 병원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영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리는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두 아들에게 먹이해요. 먹인 다음에 그 병이 딱 발병한 다음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해요. 진찰 받으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 고치는 거거든. 영국에 가세만 고치는 병이야. 그래서 그 두 아들의 보호자로다가 어머니를 붙여서 영국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 보내니까 영국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어요. 간단하죠, 그죠? 돌아온 다음에는 병에 걸리게 만드는 약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는 약을 개발 안 했겠어요? 했겠죠. 고치는 약을 위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고친 거죠, 이제. 딱 온 다음에 본인한테 당신 가족이 무사히 도착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 파이로트는 미그21을 타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미그21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21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를 다 대책을 다 세웠어요. 에집트에는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뭐였냐면 에집트는 그때 당시에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개발을 어떻게 했냐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그 독일의 군사학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전부 불러들여가지고 에집트에다가 군사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신무기 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신무기를 다 아주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독일 사람처럼 생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에집트의 유명한 고급 승마 클럽을 가서 체류게 돼요. 고급 승마 클럽 체류해서 거기는 전부 고위 관리들만 출입하는 그런 고급 클럽이야. 거기에 이제 이 독일 과학자들을 다 물론 출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 독일 군사 과학자들의 정보를 전부 동양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사드가 가서 협박하는 거야. 당신 여기서 연구생활하지 말고 돌아가라. 안 돌아가면 당신 죽는다. 그렇게 해서 다 돌려보내요. 연구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데도 아랍 측은 계속 이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했는데 1967년 6.1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아랍 측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할 치라는 그런 첩보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 공격을 해서 6.1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준비했던 걸 가지고 그냥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6.1 전쟁을 성공적으로 다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1 전쟁을 끝내요. 근데 이 6.1 전쟁을 통해서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동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발피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현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정치 논리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죠.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그랬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오늘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이 유대인의 이 가시처럼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6.1 전쟁 때도 똑같은 일을 그네들이 범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예루살렘 성전터에 뭐가 있습니까? 모스크가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죠? 알-악사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성전터에는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러려면, 성전 지으려면은 그 사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6.1 전쟁 때에 예루살렘을 탈환에 참가했던 군대 중에는 게르솜 솔로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출신 게르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딱 탈환하고 나니까 그 우지 장군한테 이번 기회에 이 예루살렘을 폭파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지 장군이 상부에다 보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게르솜 솔로몬이 계속 폭파하자고 우겼어요.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폭파 못한다. 그러니까 이 우지 장군이 이 게르솜 솔로몬에게 뭐라 했냐면, 당신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 당신 구속시키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그리고선 20일 후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다음에 이슬람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이 알-악사 사원만은 당신들에게 관리를 내길 테니까 당신 관리하시오. 이렇게 내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 없애라래 진멸하는 거랑 똑같은 룰을 또 범한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이. 그럼 그네들은 왜 그런 룰을 범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터에 있는 저 알-악사 모스크는 이슬람 종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모스크는 이슬람을 창건한 마호메트가 죽으면서 부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사원이에요, 그게. 그게 이슬람의 뿌리 중에 하나예요, 이가. 그러니까 저걸 만약에 파괴하면은 주변 80개 아랍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생각은 만약에 저것을 파괴해버렸을 때에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저게 빈터가 되면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3성전을 건립한다고 하면서 막 난리칠 거다. 그러면 정치의 중심이 종교 쪽에 간다. 종교 지도자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정치적인 시오니스트자들이 지금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갈 확률이 크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를 파괴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를 안 했어요. 자, 그걸 안 하고 나니까 이제 6.1 전쟁은 6일 만에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 6.1 전쟁이라는 게 전 세계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냐? 아주 세계적으로 조그만 나라가 그 방대한 아랍 세계를 6일 만에 그 땅만 초토화시켰다. 이게 막 보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왜 전쟁에 졌느냐?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그 대책회의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우리가 진 이유는 이스라엘을 백업해주고 있는 서방 제국들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진 보복 조치를 서방 제국에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서방 제국에도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 세계가 무슨 움직임을 보이냐면 서방 제국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스웨즈운하를 봉쇄하는 거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도상을 보면은 수에즈운하가 서방에는 모든 나라들이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원유를 공급받아가는 원유 공급 루트예요. 거기를 막아버리면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망망대서양을 돌아서 페르시아만에 와서 원유 공급해야 되니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거야. 그러면 한 나라의 경제 구조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수에즈운하를 봉쇄하는 것이 서방 지역의 가장 효과적인 보복 조치가 된다. 이게 이네들의 결론이야. 자, 그 정보를 서방 지역이 모르겠어요? 알 거 아니에요. 그 서방 지역은 큰일이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서방 지역은 이 수에즈운하 봉쇄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자.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그 대책회의에 옵서버로 우리 이제 그 당시 중앙정부 시절이잖아. 옵서버로 이제 우리 외교관이 이제 거기 참가했어요. 그 회의를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결론이 딱 났어요. 첫째는 뭐냐? 아랍 측을 잘 달래가지고 수에즈운하 봉쇄를 못하게 하자. 이게 첫 번째 안이야. 두 번째 안은 아예 수에즈운하를 포기하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대서양을 돌아서 다니는 걸 하자. 수에즈운하를 포기하자. 이 두 개 안이에요. 이 두 개 안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첫 번째 안, 아랍 측을 잘 달래서 하자는 안은 잘 달래기만 하면은 너무 간단하고 쉽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장점이야. 근데 단점이 뭐냐? 첫째, 아랍 측에서 어떤 요구 조건을 해올지 모르겠고, 두 번째,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 하더라도 문제만 생기면 수에즈운하를 봉쇄하려고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수에즈운하에 우리가 이 서방 지역에 목매로 달린 산꼴이 된다. 이거는 영구적인 대책이다. 자, 두 번째 안이 뭐냐? 장점은 대서양을 돌아서 다니면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후리하게 원유 공급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수에즈운하는 사람이 이제 굴설 작업을 해서 만든 이제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수에즈운하의 수심이 14.7m였어요. 그러니까 5만 톤급 유조선밖에 다닐 수가 없었어. 더 큰 데는 다닐 수가 없어. 배미창이 났기 때문에. 근데 그 5만 톤급 유조선을 가지고 대서양을 돌아다니려면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14.7m가 아니라 25m, 30m 수심을 대서양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만 톤급 유조선이 아니고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을 건조해가지고 그걸로 다니면 시간과 물량이 다 커버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을 구입하는 이 구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국가 예산으로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서방 지역들이. 돈은 들지만 이게 대안이다. 저희 정보관들은 거기에 참석한 정보관들은 딱 판단이 끝났어요. 돌아와가지고 바로 정부에다가 앞으로 서방 지역에서 조선 수주가 급속히 일어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는 뭐냐? 대우조선, 현대조선에다가 막 돈을 막 주면서 빨리 조선소를 만들어라. 앞으로 조선 수주가 일어난다. 그래서는 막 준비를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그 이듬해에 우리가 서방 지역에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신들이 필요한 배를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값도 리저너블하고 대질도 좋다.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는 괜찮은데 한국의 배 만드는 기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싸다 그래도 30만 톤급 대형유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응하지 않아.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필요한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스페인, 배 잘 만드는 나라에다가 오다를 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는 거야. 한국에서 제시하는 돈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근데 한국은 값은 매력적인데 이게 기술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한테 헌배를 갖다 주면서 수리 좀 해달라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 배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야. 아주 기똥차게 수리를 해다 줬어. 보니까는 이거 잘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감탄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작은 배를 갖다 주면서 잘라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 달라 그래. 이거는 뭐냐면 배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에요. 뻔히 알면서 시키는 거야. 우리가 아직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 이제 요구대로. 딱 보니까는 이거 한국이 너무 배 잘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는 놀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홍보 자료를 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어. 우리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거북선도 만들었어. 이런 거 나왔어. 이게 다 기록이야. 이거를 홍보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확 믿은 거야, 이제. 아, 네가 원래 이 배 만드는 후예들이구나. 그래? 오케이. 이래가지고 일단 조선 수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7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테이크업 하는데, 그때 조선 수출이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중동전쟁을 인해가지고 경제를 테이크업하는 바로 계기를 만드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오픈되지 않은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신뢰도 보도 안 된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랍 측은 이제 수혜전을 다 봉쇄해버렸잖아요. 이제 한 1년쯤 되니까 막 그냥 산유가들이 맨 처음에 사정하고 막 하더니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용해진 거야. 그럼 이래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확인해보니까 대형 유선을 건조해가지고 대서양으로 소보에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보복이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옛날에 그걸 열어놨을 때는 통과세도 받고 이거 경제 수입도 있었는데 보복한다고 닫아놓으니까는 수입도 없고 보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2 보복 조치를 생각하는 거야. 아랍 측이. 그러니까 아랍 측들이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제2 보복 조치를 이제 생각하는데 그 보복 조치가 뭐였냐면 석유를 정치 무기화하는 거였어요. 60년도에 이제 그 오페크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상유 그 석유 수출 국가들이 이제 그 결성된 그 조직인데 이네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100이라고 하는 석유를 사용할 때 우리 석유 생산을 80만 하자. 80만. 전 세계가 100이라는 석유가 필요한데 80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80도 석유 모든 석유객에 100이 필요한 모든 나라에다가 코타를 줘서 80씩만 코타를 주는 거야. 100이 필요한데 80밖에 안 파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0회가 다 걸릴 거 아니야, 모든 나라가. 그 부족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별로 산유국가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섭을 해서 해결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석유를 필요하는 나라들은 산유국가의 비율을 맞추면 석유를 해결해주고 비율을 안 맞추면 안 해결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석유를 가지고 세계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보복 조치를 이들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굉장한 보복 조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맨 처음에 누가 들었냐면 미국 CIA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키신자한테 보고하죠. 미 국무장관 키신자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날라옵니다. 이제. 와서 누굴 만나냐면 그 당시에 오페크에서 가장 그 실력자인 그 야마니 석유상을 만나요. 이 야마니 석유상을 만나가지고 이 키신자와 야마니 석유상은 하버드 동기니까 서로 친한 사이죠. 이제. 그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저기 하다가 야, 너희 이번에 뭐 석유 생산을 뭐 그걸 뭐 코타로 한다며 그렇다고. 우리 미국은 원래 그 큰 바이하니까 우리 미국은 예외지. 그러니까 아니 너 미국도 코타에 걸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거 사정할 수도 없고 말이죠. 큰 나라가 뭐 사우디한테 사정할 수도 그러니까. 그래? 너희 석유 뭐 너희 마음대로 잘 해봐.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1년쯤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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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쯤 있다가
돌아가서는 당시 닉슨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972년도쯤 됐을 텐데, 미국이 이제 그 세계 중동 정세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 보니까 1970년에 그 아랍 세계의 리더를 하던 에집트 대통령 나셀이 70년대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부통령인 사다트가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 사다트라는 사람은 비교적 온건파고 협상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아랍 측하고 이제 대화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에서 이제는 탈냉전 시대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전쟁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누가 더 잘 사느냐? 경제전쟁. 그러니까 무역전쟁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상전에서 무역전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2년에 중공을 방문하면서 국교를 정상화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과 중공이 국교를 정상화시킬 때 맨 처음에 뭘 가지고 시작했어요? 기억이 나죠? 탁구 외교를 했잖아요. 예? 미국 대통령이 중공한테 우리가 중공과 친선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탁구 시합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공 쪽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해가지고 국교를 정상화시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중공과 탁구 시합을 하자고 이렇게 제의했을 때 중공 쪽에서 중공과 미국은 그때는 적대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공 쪽에서 그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를 개만도 못하고 생각하는데 걔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운동 시합하냐? 만약에 중공 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개방신을 당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발언을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국제정세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걸 판단한 미국 쪽에서 CIA를 통해서 중공과 미리 사전조속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하고 국교를 정상화시키면 유엔의 상임이사를 자유중국이 하던 거를 너희들한테 넘겨주고 앞으로 너희들과 우리하고도 친선을 도모하면서 가겠다. 이런 걸 다 너희가 우리하고 교류를 했을 때 너희들은 경제성장도 이렇게 가능하고 다 미리 다 설득을 해가지고 저쪽에서도 오케이하고 이쪽에서도 오케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걸 국제사회에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지금 탁구로 세계적으로 뜨니까 너희 자존심을 세워주는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너희가 벅세 들어가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정치 교류를 하자. 다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국제정세는 또 역시 이제는 이제 이 무역전쟁 시대로 들어오면서 세계가 그렇게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중동정책도 바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 이런 발표를 해요. 앞으로 우리 중동정책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일변도로 우리가 중동정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랍 측을 공평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랍 세계에 전쟁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금수 조치를 내렸는데 이거를 다 해제하겠다. 아랍 측에도 우리는 전쟁 무기를 팔겠다.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서방 제국인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다 똑같이 같은 보조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발표하니까 아랍의 이 사다트 대통령이 그 발표를 듣는 순간에 미국이 이스라엘 일변도로 가지 않고 전쟁 무기까지 판다가면은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서방제 무기만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소련제 무기도 가지고 있고 서방제 무기도 가질 수 있고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지원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 서 있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딱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3년도에 10월 달에 소위 말하는 용키프르 전쟁,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기습공격하자 해가지고 사다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을, 이게 제4차 중동전쟁이에요. 자, 이 4차 중동전쟁에서는 미국이 안 도와준다, 서방제국이 다 중립에 서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금식기간에 기습공격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밥 굶고 있는 기간인데 대학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50기갑 여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기관장은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3일 동안에 막 엉망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보니까는 이게 이스라엘이 너무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쪽에다가 이제 협상을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아랍으로부터 점령당한 이 지역을 도로 해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현재 상태로 휴전협정을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쪽은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쪽이 중재를 해서 아랍 쪽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아랍 쪽은 지금 계속 전쟁에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는데 뭐 때문에 휴전협정을 하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아랍 측은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계속 조임당하니까 이스라엘 수상이 비상강요회를 소집해가지고 지도를 딱 그려놓고 데드라인을 딱 그어요. 딱 긋고서 요선까지 아랍이 들어오면 이때는 핵무기를 쏴라. 그 지시를 해요. 1973년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어떻게 보유했겠어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어떻게 보유했냐면 1967년 6.1전쟁 3차 중동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때 6.1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너무 획기적인 전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막 축제를 벌였어요. 온 국민이 다 기뻐서 뜬 거야.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당시 이 6.1전쟁을 총지휘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게 너무 심각한 거야. 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토 면적의 50배, 인구의 20배에 달하는 이 방대한 이 아랍 세계를 100번 싸워서 100번 당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언젠가 한 번 지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때는 멸망하는 거야. 언젠가 한 번은 질 수 있는 그 전쟁 때에 아랍 측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숨통을 누를 수 없는 국가 안전 보장 장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없다.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상회의가 건의해가지고 비상강요회를 소집합니다. 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국가 안전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 그렇다. 근데 국가 안전 보장 장치 뭘 가지고 할 거냐?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의 제안이 뭐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것도 다 동의했어요. 그러면 핵무기를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당시에는 67년도 그 당시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하고 소련 수상하고 솔트회담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 솔트회담이 뭐냐면 소련하고 미국이 너무 이 핵무기 이 개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구를 36번 파괴하고도 남는 그런 무기가 있다는 거죠.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핵무기를 줄이자. 그 회담이 솔트 회담이에요. 그걸 하면서 성공적으로 지금 핵무기를 폐기해가고 있는데 아니 생뚱하게 이스라엘이 핵무기 개발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걸 들어줄 나라가 있어요? 없어. 아무 나라도. 국제 정치 이 무드가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용인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할 방법이 없어.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내각 회의에서 무슨 결론을 내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직접 개발할 수 없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훔쳐오자.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내각회의에서는 핵무기 훔칠 것을 결의합니다. 자, 핵무기를 훔치려면 제일 그걸 전문적으로 잘해야 하는 기관이 어디겠어요? 국가정보기관에서 공작을 해야 될, 비밀공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훔치는 공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문기관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무관 즐비 자미르라는 장군을 불러들여요. 이 장군은 정보장교 출신 장군이거든요. 정보 전문가야. 이 사람을 모사드의 부장으로 이제 임명합니다. 수상이 임명하고선 첫 번째적으로 임무가 뭐냐면 귀가는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해. 아니 과학자 단위 정보위원장 보고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 핵무기 훔쳐오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자밀 장군이 모사드 부장으로 임명돼가지고 전 세계 이 공작 거점에다가 지령을 내립니다.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으면 타진해서 보고하라. 이건 지시를 해요. 근데 아무 데서도 보고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이 정보기관이 어느 정도로 이 성능이 좋은 기관이냐면, 지금도 좀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정보기관 하면은 미국의 CIA나 소련의 KGB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사드, 우리 한국의 KCIA, 뭐 이런 수준의 기관들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이었어요. 근데 이런 정보기관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정보기관이 어디냐? 미국의 CIA도 아니고 소련의 KGB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사드예요. 왜 이스라엘의 모사드냐면 정보기관의 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할 수 있고 필요한 일을 적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융한 정보기관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CIA는 소련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차단되어 있어요. 소련의 KGB도 미국 쪽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 차단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미국도 자유롭게 들어가고 소련도 자유롭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깔려있어요.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소련에도 유대인 있고 KGB 속에도 유대인 장교 출신이 있고 CIA에도 유대인 장교, 유대인 출신들이 다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홀로코스트를 당한 민족이라는 거야. 이들 머릿속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600만이 죽었던 그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유대인을 지키는 조국은 이스라엘이다. 이 생각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소련에 살지만 내가 미국에 살지만은 나의 조국은 이스라엘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사드가 비밀리에 접근해가지고 신분을 밝혀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모사드에서 왔다. 당신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이걸 좀 도와라. 100%가 없는 거야. 100%. 그러니까 모사드는 전 세계 어디나 172개국의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전부 그들의 이제 이 정보 망조직으로 활용이 다 돼요. 이들은 다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그 역사적인 이게 의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해외에서 흩어져 살지만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아마 소련이 총을 한 방도 안 쏘고 그냥 붕괴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면에는 그런 이 정보전쟁이 가져온 승리가 있습니다. 모사드가 소련에서 가져온 정보를 미국 CIA에다 주고 미국 CIA는 또 이스라엘에게 그 대가로다가 또 뭘 주겠죠. 미국은 그 정보를 가지고 소련을 경제적으로 옥죄어서 결국 붕괴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사드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도 보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핵무기를 그냥 도난당할 정도로 어술하게 관리한다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개발 보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